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08회 전산에게 1급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부터 풀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익이 표기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낮은 금액, 자기 주식을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자본조정에 속합니다. 자본조정.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여금이겠죠. 처분 손실이니까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이여금과 자본조정은 서로 반대예요. 요건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 자본조정에 플러스 항목도 있어요. 뭐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주는 천안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3자인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답니다. 요거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금으로 받았으면 선수금이죠. 그럼 선수금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요게 맞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과대 계상했다 그러면 기말 재고 이렇게 T자를 그려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자 기초가 요만큼 있고 요거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순매입이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매출원가. 자 그러면 기말 재고를 재고자산보다 과대 계상했다. 자 이거를 늘렸다는 겁니다. 이걸 늘리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총이익이니까 이게 작아지면 이익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자본 총계는 이익이 많이 나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과대 계상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된다.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다. 기말을 크게 했으니까 요 기말 재고 자산이 커지겠죠. 그 다음 매출총익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다.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총익이니까 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죠. 이렇게 기말이 커지면 여기 과소 계상되고, 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맞습니다. 정액법으로 이렇게 처리해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이제 우리 회사를 팔면 얼만큼 비싸게 받을 거다. 근데 이거는 팔아야 뭐 그만큼 돈을 더 받는 거지. 영업권은 다른 회사를 비싸게 주고 사올 때 그걸 영업권으로 하죠. 세 번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정해진 거, 예를 들어서 20년은 초과할 수가 없지만 관계 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뭐 이건 30년이다. 그러면 30년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잔존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는 조금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자료 이용하여 단기 투자자산의 합계.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요 3개월까지는 요거는 뭐예요? 요게 3개월까지는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현금 및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요 3개월 초과해서 1년 미만은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금이나 당좌예금이나 우편한 증서는 현금성 자산이고요. 요 1년 만기의 정기예금하고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요 두 개가 단기 투자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700이죠. 요 예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채, 그 다음에 퇴직금의 충당부채 두 개죠? 그 두 개.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여기 보니까 그 취득원가가 7만원짜리인데 6만 5천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원이 떨어졌죠. 만원. 요 만원 곱하기 100개니까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100만원은 가격을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5만원짜리가 7만원짜리로 올라갔죠. 이건 안 돼요. 평가를 할 때는 저가법으로 평가합니다. 저가법으로 낮은 가액으로. 이거 올라가면 이익만 많이 내고 이건 미실현손익이에요. 올라갔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계산을 안 합니다. 따라서 요거 지금 요거 100만원이죠. 그래서 100만원이니까 요 100만원만큼 손해본 거니까 요 평가손실, 요거는 전부 다 매출원가에 산입하죠.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산입합니다. 재고감모 손실은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비 비용,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 산입. 평가손실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용 판매의 경우는 수익의 인식은 구매자 구매 의사 표시일이다. 요거 맞습니다. 이제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 이러면 구매를 하겠다. 이제 마음에 드니까 내가 구매를 하겠다 했을 때 수익으로 매출로 그때 잡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예약 판매 이런 경우는 예약 판매 이거는 이제 공사 보통 공사 계약인데 요거는 이제 진행 기준을 위주로 합니다. 이제 예약 판매는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은 이건 완성 기준이지만 일반적으로 건설할 때는 그러니까 예약 판매 이제 진행 기준 요거는 진행 기준입니다. 이제 몇 프로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주는데 중도금 줄 때 70% 기둥만 세워놓고 70% 정도 돈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잔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진행 기준을 하지 이렇게 인도한 시점 완성 기준을 하지 않고 건설 공사는 진행 기준이 원칙이에요. 할부 판매는 수익의 인식은 항상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이다. 이거는 회수하는 시점이 회수 기준인데 요거는 장기할 판매일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이제 할부금 받을 때마다 매출로 해서 부가세 내는데 우리가 요거는 재무회계 문제거든요. 요거는 전부 다 판매 시점이에요. 판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판매했을 때 매출로 잡습니다. 회수가 아니라. 위탁 판매는 수익의 인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이 수탁자가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에요. 판매한 시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감소한 경우 단기 원재료 얼마인가? 이거 이렇게 T자를 그리세요. 자, 단기 매입액이 20억이거든요. 이거 이제 상품을 그리면 상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자고요. 상품.
자, 이 상품인데, 그런데 이제 기말 원재료 제거액이 기초 원재료 제거액보다 3억이 감소했다.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더 크다는 얘기죠.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3억이 작아. 그러면 기말을 0으로 보면 기초는 3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 제거액이 기초 원재료보다 3억이 감소했다. 이게 이제 3억인데 이게 제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기 원재료 원가, 원재료 쓴 거, 이거 상품이 아니고 원재료로 봐야 되겠네요. 자, 원재료. 그럼 이 원재료 소비액은 얼마냐? 23억이죠. 뭐 23억.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아니고 상품도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뭐 이거 상품일 때는. 그러니까 원재료나 상품이나, 여기는 지금 원재료 물어봤으니까 원재료 똑같습니다. 20 매입했는데 이게 기말이 더 작아졌으니까 이건 3억 집어넣고 이렇게 구하면 돼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 구성요소로 올바른 거. 제조원가 명세서 구성요소로 올바른 걸 모두 고른 것. 여 기말 제품 재고액은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그러나 기초제공품, 기말 원재료,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제조비용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죠. 뭐 재료비, 농업비, 경비, 그러니까 재료비, 농업비, 경비 또는 이제 제조간접비, 단기 총제조비용, 거기서 기초제공품 더하고 기말제공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니까 기말 제품, 기초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다 기초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매출원가 나오니까 이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다본을 뺀 거. 당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배부하고,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단기의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50이고, 자, 실제로 50 발생했답니다. 근데 예정 배부율은 200원이에요. 직접 노무 시간당. 요 노무 시간은 실제 노무 시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몇 시간을 작업했는데 그 시간당 예정은 200원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이에요. 그러면 3000시간에다 200 곱하니까 60만원 나오죠. 그런데 여기 실제가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10만원 나오죠. 그럼 요거는 뭐가 많아요? 예정이 더 많은 거죠. 실제보다. 요건 실제고. 그러면 예정을 더 과대배부한 거죠. 얼만큼? 10만원만큼. 그럼 10만원만큼 과대배부했다. 그래서 10만원만큼은 과대배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종합원가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리고 공정별로 계산해요.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 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공정별로 이제 거치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 맞죠?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고,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초예요.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말 제공 평가할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공 원가는 일치한다. 자, 평균법은 완성공 환산량 계산할 때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완성수량 빼기 기초제공품 환산량 플러스 기말제공품 환산량이니까 요 기초제공품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완성품 수량에다 기말을 더하니까 똑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걸 제가 외우기 좋게 완 플러스 말, 그 다음에 완 빼기 초말, 완초말, 이거 완초말, 이거는 완말, 요거 플러스입니다. 요거 플러스. 요거는 평균법이고 기말제공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우세요. 완말, 평균법은 완말, 선입선출법은 완초말. 여기 기말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말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예요. 완초말,
기초를 빼고. 왜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되니까 기초는 기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는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있고 이만큼 투입을 했어. 그러면 여기 기초부터 이렇게 완성이 되다 보면 요만큼 완성이 됐고 기말이 이만큼 남았어.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완성되니까 기초부터 제품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이제 지난달에 반죽해 놓고 이렇게 이번 달로 넘어왔는데 그거부터 빵을 먼저 만들고 이번 달에 다시 또 빵 반죽해 가지고 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빵이 완성이 됐으니까 기말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빼버리는 거야. 기초는 요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없애버리고 요 단기 투입 요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완성 수량 속에 기초가 들어가 있죠. 완성 수량 속에 기초 들어가 있는 걸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말을 더하면 요 단기 투입 부분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선입선출법. 물론 선입선출법을 구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하면 기초제공금 중에서 단기로 넘어와서 완성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단기 투입액 중에 기말을 제외하고 완성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기말제공금 한산량 이렇게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건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만. 그러니까 그냥 기초 빼고 기말 더한다. 그래서 완초말 평균법은 완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가 없다면 완말 똑같이 완말 플러스 똑같으니까 일치한다. 기말이 아니고 기초.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모든 제품의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완성 수량을 파악하고 그럽니다. 원가 계산을 뭐 너무 길게 뭐 6개월에 한 번 그러면 물가가 자꾸 변동되니까 제품 가격을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원가 계산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세금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제와 이건 영세율 세금연서 발행하죠. 그래서 이 3번이 답이고 이런 거는 이제 간주임대료,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와는 요거는 요거는 간주 공급이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거니까 이건 세금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로 맞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기에 그 제조업은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 다음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임시로 거처하는데 운수업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이제 총괄하는 장소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는 뭐 어떤 경우냐? 부동산 임대업일 때 이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등기부상 소재지. 임대업일 때는 왜냐면 뭐 여러분 사는 동네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빌딩이 동네에 있지 않고 만약에 저 부산에 있다. 그러면 그 빌딩이 부산에 있으니까 그 부산이 바로 사업장 소재지 돼서 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는 그 부산에다 내야 돼요. 그 등기부상에 그 빌딩이 있는 그 소재지 거기다가. 그러나 개인소득세는 여러분 주소지에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매업이지 여기 임대업이 아니에요. 매매업이고 헷갈리지 마세요. 매매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고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그 부동산 등기부상. 부동산. 법인 등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예요. 이건 법인 등기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가가치세는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거를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비세거든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영리범으로 한정돼 있다. 아니에요, 틀려요. 비영리도 해당됩니다. 비영리법인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계속 공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받는 그런 업종은 이게 설사 국가나 지자체라도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받아가지고 내야 됩니다.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 안 따집니다. 매출세액에서, 그러니까 요게 틀렸죠. 차감하여 이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지만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담세자, 이거는 부담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런데 이 소비자한테 이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거는 사업자죠. 그 마트들, 뭐 이마트면 이마트, 롯데마트면 롯데마트가 물건값에 포함시켜서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에다 납부하는 게, 사업자가 납부 의무가 있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 부가세가 모르게끔 이렇게 부담돼서 소비자들이 별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아주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가세를 간접세라 그래요. 간접세.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거는 직접세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내는 거니까. 자, 이제 실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분홍색 파일 시험장에 가면 USB 주어지면 그 이름 수험번호 꼬리표에 적고 요거를 열어서 수험번호 본인 거 다 적고 감독관 확인번호 알려줘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절대 이 프로그램, 우리가 연습하는 프로그램 이걸로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요 분홍색 파일 USB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거 30분 전에 꼭 입실해야 됩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면에 이용하여 신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이 거래처 등록을 이제 들어갑니다.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서, 자, 여기 밑에, 자, 이거는 거래처 코드가 3000번이에요. 금융기관이 아니고 나우전자죠. 그럼 여기다가 3000번 이렇게 찍어주고, 나우전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에 그 동시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매입 매출을 다 같이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나와 있죠. 108 81, 그 다음에 13579.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김나우고,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전자제품, 그 다음에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거 저 조회해서 하지 마시고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4 그리고 서초동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입력했죠? 김나우, 자우전자, 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났고, 자, 요거 이제 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하시오. 자, 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요 적요 등록에 그 퇴직연금 운영자산, 퇴직연금 운영자산인데 여기 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여기 그 코드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지 마시고 컨트롤 F find 찾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찾기 이렇게 누르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맞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1번 여기 1번 요거 그대로 갖다 입력하면 돼요. 1번 찍고 제조 관련 임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그대로.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점수가 4점짜리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시 기업은행의 단기차 입금을 신한은행 장기차 입금으로 잘못 분류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별 초기월. 우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 지금 뭐를 잘못했냐면 단기차 입금을 장기차 입금으로 했대요. 그럼 요 장기차 입금을 요거를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하시고 장기차 입금으로 했으니까 아니면 삭제하지 말고 그냥 요거를 여기서 단기차 입금을 장기차 입금으로 했으니까 이걸 단기 그리고 차입금 요렇게 해주고 자, 단기차 입금을 하고 요 금액을 얼마로 하냐면 2천만원 이렇게 그냥 금액은 똑같죠. 단기차 입금으로.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고쳤어요. 여기는 뭐 차익이 없으니까 요거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초기월 가갖고 여기 불러오기 전부 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그러면 여기에 그 단기차 입금으로 왔죠. 장기차 입금이 없어졌죠. 외화 장기차 입금 이거하고는 달라요. 자, 이거는 그냥 단기차 입금이에요. 2천만원. 그러면 여기 거래처가 사라져 버렸죠. 동시에 아까 이게 장기차 입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그 거래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 입력해 주면 돼요. 신한은행 요걸 신한은행의 장기차 입금, 기업은행의 단기차 입금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F2를 누르고 기업은행으로 고쳐야죠. 2천만원.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잘못된 거예요. 요렇게 입력을 해줘야 될 걸 신한은행 장기차 입금으로 했으니까 요렇게 장기차 입금 삭제하고 단기차 입금으로 고치고 불러오게 한 다음에 이걸 기업은행 원래대로 이제 정상대로 돌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여러 가지고, 자, 이제 요거를 입력을 이제 바로 해버리면 돼요. 미국은행으로부터 10월 30일에 차입한 외화장기차 입금 중 3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에서 3만 9천 원을 이체하여 지급했다. 차입할 때는요, 10월 30일 차입할 때는 환율이 달러당 1210원이었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12월 말 직전 연도 종료일 요걸로 고쳐놨다고요. 이걸로 고쳐놨는데 지금 8월 1일 날 지금 이날 환율은 1300원이에요. 그래서 3만 달러 곱하니까 3,900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요 환율로 전기 결산 때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해줘야 돼요. 자, 8월 01일 날 하고 차변에 요거 외화장기차 입금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외화를 이렇게 외화 찍어 보면 외화장기차 입금이 있어요. 이건 미국은행이죠. 미국은행. 자,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원래 금액이 요거였는데 이거로 수정해 놨으니까 3만 달러 곱하기 해봐요. 3일은 3, 3일은 6, 3, 55, 3,750만원. 3,750만원. 그런데 대변에 돈을 어떻게 했어요? 뭐로 갚았어요? 여기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럼 103번 보통예금에서 3,900이 나갔어요. 3,900이. 그러면 3,900이 나가면 900이 나갔으면 돈이 더 나갔죠. 3,900을 더 나갔으니까 요만큼은 차변에 외환 차손입니다. 손해본 거예요. 돈을 더 갚았으니까 이렇게 150만원.
자,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기 지금 거래처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거래처. 그리고 예금은 거래처 적을 필요 없고, 매출 거래처인 모모 가방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되었다. 그러면 모모가 발생한 어음이 부도 처리됐대요. 그러면 이건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해줘야 돼요. 부도 어음과 수표.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자, 거래처가 누구냐면 이건 이제 돈 받아내야 되겠죠. 모모 가방. 자, 금액은 5천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어음이 사라지겠죠.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110번이죠. 이것도 모모 1122 모모 가방.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3일이에요. 8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6월 29일 결의하고 미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이건 차변에 원래 결산 처리할 때 주주총회 할 때, 결산이 아니고 주주총회 할 때 미지급 배당금으로 했던 거예요. 이건 부채였거든요. 미지급 배당금. 요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원이죠. 원래 이자 배당 소득은요 15.4% 세금 띱니다. 대변에 요거는 이제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이라 그러죠. 세금을 띄어놨다가 이제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거죠. 154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로 줬어요?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제품의 제조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가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러면 이건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왔죠. 장치가 들어왔고 금액이 550만원. 공정가치로 해야 됩니다. 현재 시가로 해야 돼. 그 사람 사왔던 옛날 가격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1일 09월 11일 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권 상장 주식인 상장법인인 대우전자의 2,000주를 1주당 2,000원 액면은 여기서 필요 없어요. 취득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이다. 그럼 2,000주 곱하기 2,000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400만원 나오죠? 400만원.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0만원이 옵니다. 왜냐면 2,000주를 2,000원에 샀으니까. 그리고 또 차변에 이 수수료는 가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거는 샀다 팔았다 워낙 자주 하니까 이거 그냥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해. 이거 영업이 비용입니다. 이거 800번대가 아니라 여유자금 있어 투자한 거라 이거는 영업이 비용이에요. 984 코드 이거 조심하세요. 만원. 그리고 대변은 뭐가 되냐면 모두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실무에서는 이 예금도 거래처 적지만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이거 안 적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이건 생략하도록 돼 있어요. 채권 채무만 거래처 적어요. 자, 9월 13일입니다. 날짜부터 찍어놓고 시작해요. 다윈의 외상매출금 400만원 중 100만원 현금 받고 나머지 잔액은 약소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건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이 거래처가 다윈. 이 거래처 빼먹으면 틀려요. 다원이네요. 다원이고 금액이 400만원. 그리고 차변에 100만원은 현금, 101번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약소금으로 받다 110번 받으럼 역시 1124. 요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 거래처 적는 거 빼먹지 마세요. 자, 여기도 거래처 적었고 이것도 거래처 적었죠. 뭐뭐.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처 필요 없고 이것도 거래처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거 거래처 적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